토트넘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는데 벤탄쿠르가 십자인대 부상 때문에 9개월 동안 빠져있다가 지난달에 복귀를 해서 조금씩 교체 출전으로 나왔고 드디어 지난주에 선발 복귀전을 치렀는데 선발 복귀전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상이 꽤나 큰 것으로 보이거든요. 토트넘이 공식 홈페이지에 벤탄쿠르의 부상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벤탄쿠르가 약 2달 동안 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십자인대 부상으로 9개월간 결장한 이후에 최근에 복귀했던 벤탄쿠르는 일요일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2달 부상이라서 올해 2023년 동안에는 경기를 나올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약 2달이라고 표현이 됐었는데 유력 기자들의 보도를 보면요, 골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벤탄쿠르의 부상은 발목 인대 부상인데 2달 반 정도 출전할 수 없는 부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사실 중앙 수비수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중앙 미드필더에 대한 영입까지 빠르게 필요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벤탄쿠르의 부상이 9개월 동안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곧바로 당한 부상이고, 이 부상이 벤탄쿠르의 몸이 견디지 못해서 아니면 너무 섣불리 부상에서 복귀를 하다가 다친 게 아니라 상대 선수의 거친 플레이로 다쳤기 때문에 벤탄쿠르의 부상이 더욱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벤탄쿠르가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주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측면 쪽에서 뛰어 올라오고 있는 캐시가 벤탄쿠르를 향해서 달려들어요. 그 다음에 벤탄쿠르와 캐시가 부딪히는 상황이 나오죠. 아스톤빌라가 워낙에 공격적인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친 압박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캐시가 볼과 관련이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벤탄쿠르를 가격하는 형태가 되면서 오른쪽 발목 인대에 부상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이 벤탄쿠르의 부상이 토트넘에게 정말 아쉬운 건 메디슨이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벤탄쿠르가 복귀를 했을 때 벤탄쿠르의 패스가 토트넘 전체에 영향력이 꽤나 컸거든요. 벤탄쿠르가 볼을 전개하는데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경기에서는 잠깐 동안이었지만 선발 복귀전에서 벤탄쿠르의 패스가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벤탄쿠르가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데 아스톤빌라의 수비라인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벤탄쿠르가 결정적인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이 패스 한 방에 아스톤빌라의 수비라인이 무너지면서 완벽한 득점 찬스를 토트넘이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벤탄쿠르가 이 라인 사이에서 계속 볼을 받아주면서 좋은 패스를 전방으로 뿌려주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도 벤탄쿠르 견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포로라던가 아니면 우도기, 그리고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로셀소, 이런 선수들에게 공간이 나면서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 과정을 훨씬 더 여유롭게 가져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도 벤탄쿠르가 있을 때 토트넘이 정말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맞이했었는데, 벤탄쿠르가 나간 다음부터는 아스톤빌라가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졌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스톤빌라 입장에서는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패스가 토트넘에서 안 나온다면 계속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토트넘을 강하게 압박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는 벤탄쿠르가 나간 다음에 이 자리에 호이비에르가 나왔는데, 호이비에르가 수비라인 앞에서 빌드업의 구심점이 되어주는 역할은 그렇게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스톤빌라가 라인을 올리고 토트넘을 강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토트넘이 이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풀어나오지 못하는 순간 볼을 빼앗긴 다음에 곧바로 역습을 당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는 비수마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도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주고 소유해줄 수 있는 선수가 생겨나긴 하는데, 비수마가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받았을 때 상대방의 압박을 받는 순간 볼을 소유해내고 압박을 견뎌내면서 탈압박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좋은 선수인데 전방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그러한 능력에는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에서는 메디슨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했었죠. 비수마가 볼을 받은 다음에 볼을 빼앗기지 않고 이때 메디슨이 근처로 와주면서 볼을 건네받고 메디슨이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준다. 이게 토트넘의 빌드업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메디슨이 나왔을 때는 비수마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방의 압박을 받으면 메디슨이 오히려 아래로 내려오고 우도기가 올라가면서 미드필더 한 명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메디슨이 후방에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메디슨의 패스를 활용해서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손흥민, 브레넌 존슨, 쿨루셉스키,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찔러주면서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이 전개가 됐거든요. 비카리오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는데 앞쪽에 포로, 우도기, 비수마,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상대방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메디슨이 전방에 위치하다가 살짝 측면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카리오가 메디슨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그리고 여기서 메디슨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 순간 첼시 선수들이 메디슨을 향해 달려들거든요. 이때 메디슨이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면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전환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메디슨이 여기서 볼을 받은 이후에 반대편으로 본인에게 수비가 쏠릴 때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에 성공을 하고, 여기서 탈압박에 성공을 하면서 토트넘이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메디슨이 없을 때 지난 경기에서는 로셀소가 메디슨의 자리에 나와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메디슨처럼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탈압박을 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로셀소가 준수한 활약을 펼쳤지만 사실 패스라던가 탈압박 등등등 여러가지 요소를 생각해봤을 때 벤탄쿠르가 로셀소보다 더 이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벤탄쿠르의 장점은 수비형 미드필더도 뛰고 중앙 미드필더도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비수마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메디슨의 자리에도 나올 수 있는 선수라서 토트넘이 스쿼드를 운영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예요. 그런데 벤탄쿠르가 이번 시즌 내내 십자인대 부상 때문에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선발 복귀전에서 다시 2달 정도의 부상을 당하면서 토트넘이 미드필더 라인을 운영하는데 큰 구멍이 생겼고요. 여기에 더해서 당장 맨시티전도 맨시티가 토트넘을 상대로 라인을 많이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라인을 끌어올릴 때 벤탄쿠르의 패스가 토트넘이 역습할 때 매우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벤탄쿠르가 없다는 것이 당장 맨시티전에서도 매우 큰 손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토트넘은 정말 부상이라던가 징계가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1월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의 보강, 미드필더 라인의 보강, 공격 라인의 보강, 전 스쿼드에 걸쳐서 대대적인 보강이 겨울 이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